제가 평생을 진짜 개통 운영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표준 전격 주파수로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너무 거창한 표현이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정도 했었는데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혹시 전력거래소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Q&A 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질의를 하시면은 아마 나름대로는 가치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어떤 정보는 아마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전력 수급하고 전력 개통망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각각 1시간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개통을 운영하다 보면 크게 두 축이 있는 거예요. 전력 수급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하는 게 전력 수급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쪽에 있어서만은 국가에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의 굉장히 표준적인 해외의 사례 아니면 다른 거 보면은 이 수급에서 어떤 하나의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자체 존립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수급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선로가 1km에서 10km짜리 선로가 하나 있고 어떤 건 한 40km짜리 선로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상황 보면 똑같습니다. 철탑이 100기가 건설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기만 빠져도 그 송전선로는 나머지 99기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리 하듯이 전력 개통망을 얼마만큼의 신뢰도 있게 운전을 하고 깔끔하게 전력을 전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전력 개통망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뤄야 될 게 전력 수급의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수혜측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둘째 발전기를 어떻게 짜고 향후 이제 수혜측이 이제 다루지 않지만은 이제 미래 갈 방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력의 중요성, 예비력이 이렇게 다뤄지고 실제로 우리가 상업적인 계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비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둘째 이제 전력 개통망 쪽에서는 망 운영에 있어서 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며 송전선로가 건설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싼 발전기 극단적 표현에서 킬로와트아워당 빵원짜리 발전기도 망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되질 않으면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 혹시 최근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데 동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원자력이 8기가 이제 들어가는 상태에서 석탄 발전기가 뒤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인 경쟁에서 이미 밀려가지고 석탄 발전기를 건설해놓고도 운전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또는 제가 2015년, 16년에 송전선로에서 그 신뢰도 문제 때문에 태안하고 당진 화력 그쪽에 있는 그쪽에 발전 출력 자체를 제약을 실제로 걸었었습니다. 해가지고 최초의 사례가 그때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부라든지 국회 불려가서 1년에 한 사이트별로 2천 내지 3천억의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신뢰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 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수급 운영 계획과 실제를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2011년 9월 15일 날 혹시 이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전력계통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하나의 흠집이 난 겁니다. 순환단전을 약 4시간 정도에 걸쳐서 5시간 걸쳐서 실행했었습니다. 해가지고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잘랐을 때는 약 400만 킬로와트 정도, 원자력 4개 분량 정도 되겠죠. 그만큼 부하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 753만 가구, 그리고 119 요청이 약 1095건이 나왔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때부터 그전에도 정부에서 집중을 했지만 이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거는 중요 항목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전개됐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대표적인 게 전력 수급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나는 전기를 안 쓸 거야. 나 우리 집 전기 안 써. 그리고 뭐 여기도 오늘 보였지만 저녁에 불을 껐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자꾸 전력 생산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전기는 남아 돌아가면 무슨 일이 터질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사례는 전기를 사용하는 양 너무 많은데 전력을 공급하는 양 자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인풋 값이 사실 없다는 거죠. 자, 욕조로 봐요. 욕조가 어느 정도 틀어놓고 사용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밸런스가 맞으면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밸런스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위 조절에 이제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 두 번째 거 생각해 볼까요? 자, 아무도 욕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물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서 결국은 욕조가 넘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내용은 전체적인 거래소 기능 중에서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기능이고요. 자, 과거 10년간의 어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2022년, 2023년, 어쨌든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매년 피크 얼마나 찍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역대 최대 값은 2022년도에 94.5기가. 이런 이제 94,509메가와트가 되니까 기가와트로 환산하면 이제 94.5기가와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작년에는 93.615. 이제 여름에는, 다음에 겨울에는 91.556을 찍었습니다. 자, 경제는 성장하고 사람의 전력 수요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최대 전력은 더 낮아지는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왜 그랬을까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집 앞에서 계속적인 재생에너지가 생기면서 태양광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발전소에 전력을 끌어다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94.5는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 또 이 정도면 태양광 이용률이 최소한 70%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만큼 많이 그 태양광들이 우리가 쓰는 이런 전력 수요를 충당하겠습니다. 이런 바로 코앞에 있는 태양광들이라든지 재생에너지들은 우리 전력 수요를 삭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수급 계획이란 수요와 공급의 일치, 그리고 신뢰도 전기 품질 유지라는 게 이제 일단 가운데 어떤 천칭처럼 생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전력 수요 관련된 거, 전력 공급 관련된 거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양쪽이 균등하게 맞아 떨어져야 개통 주파수가 60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하를 조금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도 따라서 올라와야 되고, 부하를 줄이면은 공급량도 따라서 줄어들어 가지고 항상 가운데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하는 사람인데 잔뜩 전력 공급 시설만 지어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잘데없는 발전소를 지은 거죠. 결국은 이제 건설 비용 자체가 국가적인 비용에서 엄청난 손해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왕 시설은 지어놨는데 어떻게 돼요? 설비 유지 보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다시 돈은 계속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미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전기 사용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도 억지로 누가 옆에서 전력을 생산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자, 분명히 법적으로 주파수는 얼마를 유지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과주파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볼까요?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수요를 아무리 대고 싶어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9.15 아까 2011년 사례입니다. 워낙 가파르게 전력이 성장하다 보니까 발전소 건설 속도가 거기 따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92년, 93년도, 그리고 아마 9년, 0년, 하여튼 그쯤, 대표적인 93, 4년도 그때가 되는데요. 그때도 얼마나 빠르게 전력 수요가 성장했는지,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도권에 엄청난 발전기를 그때 지었었습니다. 복합 발전기들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비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기는 없고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개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요를 잘라내 가지고 공급량하고 매칭을 시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모든 개통 운영 기관이 그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9.15 사태 발생을 한 이후에 세계 대전력 개통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개통망 운영 시그레한테 그걸 물어봐도 해외에서는 부하 자르는 건 당연한데 왜 호들갑이야 하는 반응이죠. 우리만 왜 부하를 잘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개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자르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환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건설에 장기간 소요가 되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발전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 예비력이 타이트해요. 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가는 예비력이 바로 수급 경보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때는 정비를 승인을 내줄 수가 없거든요. 발전기 예방정비 승인은 발전회사에서 전력거래소 요청을 하고 전력거래소가 그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알려주고 거기서 그대로 하거든요. 발전기를 한번 정지시키면 최소한 3, 40일, 많게는 7, 80일 동안 완전히 셧다운 다 뜯어내고 그때 하기 때문에 예비력의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해놓고 나서 전력거래소 승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정비의 시행 문제가 됐고 세 번째가 저주파수 발생 문제입니다. 아까 9.15 때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직접 관련 당사자였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 징계를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징계를 먹었어요. 아침 한 10시, 11시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주파수가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주파수가 저하된 상태로 쭉 끌고 가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날씨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요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하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저주파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정전의 개연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뭐 보시고요. 오른쪽 아래를 잠깐 보실까요? 자,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수요의 추가적인 공급량 확보하는 게 이제 예비력인 문제입니다. 예비력은 제가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공급 가능성을 준비할 뿐 실제 사용량은 아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분들 명성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돼요. 어떤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멀쩡한 전력을 만들어내가지고 예비력을 이래 이제 운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그냥 뭐랄까 내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상업적인 어떤 예비 품목하고 전력에서 예비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전력은 수요와 공급 일치가 됩니다. 그게 60사이클이라는 그 표준치가 있거든요. 근데 단지 예비력이라 하면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A라는 발전기가 여차하면 추가로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진을 전체적으로 총합한 게 바로 예비력입니다. 실제로 사용량은 아니고 단지 공급의 어떤 위험성, 가능성을 준비한다는 게 예비력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일반적인 유틸리티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랄까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놓고 나중에 뭐 이쪽 일을 하느냐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하나의 상식적인 걸로라도 좀 알고 있으면 싶어서 조금 제가 또 강조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계획 분류를 보면은 뭐 장기, 단기, 실시간 뭐 있습니다. 장기는 뭐 이전에 한번 전력수 기본계획 설명을 들을 때 아마 들었을 것 같으니까 단기는 통상적으로 밑에 표에서 보듯이 Y-2년,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시장운영 규칙에는 명확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지금 8월이죠. 아마 9월 말 10월 달이 되게 되면 2025년, 2026년까지 각 발전기의 예방정비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 시행을 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게 2년 전부터 발전기 예방정비를 중기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해가지고 예방정비를 조정해서 가장 예비력을 확보를 하는 그 목적이죠. 1년 중에 예비력이 가장 뭐랄까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거래소가 예비력을 튜닝을 해서 최종적 승인을 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년 전 아니면 뭐 한 7, 8개월 전 그때는 이제 동학의 수급대책을 저희들이 따로 수렴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동학의 수급대책에서도 다시 한번 발전 예방정비 계획이 승인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발전 계획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 발전 계획, 당일 급전 계획, 실시간 급전까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계팅 왔을 때, 이때는 정비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고장나도 정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는, 수요가 이렇게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갑자기 수요가 줄죠. 그럼 그 틈을 타서 발전기가 뭐 정비를 하는 거, 뭐, 그거는 상업적인 범주 내에서, 시장 운영 범주 내에서 충분히, 허용이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근데 단지 오버하울을 시행한다든지 발전기 정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해당 발전소에 입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용을 따로 받아가지 못하는 어떤 상업적인 것에서 약간은 좀 데미지를 입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제 설명을 드렸고, 실시간 이제 운영은 어제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통 주파수 60사이클로 유지를 하고 항상 안정 운영을 해야 되고요. 발전을 최적화 운영해서 경제급전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급전이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통 운영자의 글쎄 방만한 운영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 뭐 기술 부족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운영을 하는 어떤 그 솜씨가 좀 부족하다는 데 그러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툴이라든지 기본 컨셉이라든지 모든 재반 시스템이 다 경제급전을 하게 돼 있고, 마지막에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친환경 전력 공급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이 여기에 굉장히 큰 요소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수요 예측을 한번 볼까요? 자, 전력 수요 예측은 이제 시시각각 변동하고 뭐 하여튼 예측이 필요합니다. 뭐 하여튼 모든 개통운영 출발점은 수요 예측으로 출발하거든요. 자, 내일 발전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2년 후에 발전기 예방 정비 승인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수요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까지 우리가 발전기 예방 정비 승인 낸다는 거는 우리 수요측 팀의 수요측의 담당자들이 향후 2년까지 총 104주 동안의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2년간의 발전기 정비 계획이 짜지거든요. 발전기 정비 계획이 짜지면 나중에 개통 망 운영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다시 송전설로 휴전이 짜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는 거 있고, 전력 수요 영향 요인은 뭐 이런 뭐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되면은 뭐 다 있는데, 하나하나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요. 왼쪽으로 사회적 요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월드컵이 아니고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대규모 어떤 특별 행사가 열리게 되면은 전력 수요 분석을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실시간에서 특이성 반드시 분석을 한다고. 올림픽은 방송이라든지 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렇게 미미해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월드컵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나오거든요. 2024년이죠.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에 월드컵이 어디에서 열렸겠습니까? 여러분들 2014년도에 그때 초등학생이었을까요? 어쨌든 브라질에서 열렸거든요. 우리가 예선전 3게임을 첫 번째가 러시아와 붙었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였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유럽, 어쨌든 간에 총 3게임이 열렸었어요. 자, 이때 수요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랐다는, 속으로 보면은 당연히 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지, 그때 수요가 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사후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요, 바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러시아 게임에서는 수요가 줄었습니다. 약간 1.5기가 정도 줄었거든요. 왜 줄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그 게임이 오후 5시 조금 하여튼 그 시간대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관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체라는 걸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조업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게임은 새벽 3시, 4시에 열렸거든요. 그때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수요는 다 있는데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그때 그 시간에 전부 다 TV다 보다 보니까 TV만 보겠어요? TV 보려면 가정에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1 내지 2기가와트의 수요가 그때는 그 시간에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미 삼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요인, 시간적 요인, 이것은 통상적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이제 기상적 요인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에서 가변성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죠. 기상적 요인 빨간 박스로 써놓은 게 기온, 울량, 강수량, 조도나 불쾌지수, 체감 온도 등등. 특히나 이제 조도나 불쾌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수치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조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불을 켤 것인가, 갑자기 소나기가 쫙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약간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각 빌딩에서 불을 켰다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똑같은 습도나 똑같은 기온이라도 불쾌지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냥 단발로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고 막 누적되면은,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관련 담당 팀장을 할 때인데요. 정말로 그날은 한 20 며칠, 한 30 며칠 가까이 하여튼 불쾌지수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그때처럼 마지막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태풍이 우리나라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는 태풍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처럼 태풍이 고마운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요소 때문에 전력 수혜 요성을 주는 거고요. 수혜측 개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내부적인 업무의 한 플로우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저희가 업무가 개선이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종전에 저희가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 30년간의 저희가 데이터가, 그 빅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사하고 점등부와 테이블이 이제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태양광 발전량,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각 시간대별, 각 지역별 울량이 얼마이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몇 프로나 태양광 이용률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다시 테이블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 기온 민감도가, 기온 민감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이 있는 데서 불러 들어가지고 최대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러면 최저값은 얼마 했을 때는 최소 부하 예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최대 부하에 집중을 했지 최소 부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봄 처리 되면은 그 내일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 최저 부하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됐지만,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최대 부하, 최소 부하 예측을 하고 유사일 검속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따라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시간대별 수요를 이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전력 수요 이제 요일별 특성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래프인데요. 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은데 일반적인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일요일부터 오른쪽 토요일까지 보시면은 기온 변동성이 없으면 화요일, 토요일은 거의 유사한 어떤 이렇게 흐름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 않은데 항상 어려운 게 월요일하고 일요일 날이 좀 힘들어요. 일요일은 그 변동성 때문에 힘들고, 월요일은 저희들도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월요일 것까지 다,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월요일 것까지 다 발전기를 짜고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월요일은 편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면은 일요일 날 실무자 출근해가지고 다시 그걸 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유사성은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일 평균수의 최저값은 평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요일이 되는데, 시간대별 최저수는 월요일 심야 시간대, 월요일 새벽 시간에가 가장 낮았는데, 이것이 이제 틀이 점점 깨지고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틀이었고요. 근데 이후에는 아마 이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 결국은 이런 수요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상황에 따라서 이 커브가 들쭉날쭉 하는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감도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건 수치는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수치는 저희들이 5년, 10년 단위, 아니면 30년 단위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수시로 계속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추이는 거의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X축은 기온 마이너스 20도부터 40도까지 됐고요. Y축에다는 저희들이 냉과 수요를 커브를 표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취득한 거를 분산시켜가지고 하여튼 추세선을 그려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냉방부하는 보통 통상적 6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올해는 6월 초 중순까지는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8월 말까지 이제 9월 초 있는 데까지 되는데,
25도 이상이 되면 이제 급격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게 보일 겁니다. 해서 이게 1도시당 뭐 1.0, 2.3GW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수치. 올해 데이터는 다시 작년 거하고 지금 분석 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방부하는 이제 11월 초부터 서서히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데 보시듯이 10도 이하부터 이제 완만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냉방 수요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되질 않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이제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난방 수요가 이제 냉방 수요처럼 조금은 더 이렇게 급격하게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통상 저희가 봄, 가을철인 10내 20도 구간은 기온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구간이다 라고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하고 또는 그때 그거를 그냥 우리 그냥 베이스로드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 공장 수요, 가정 수요, 뭐 상업용 수요 등등 이렇게 냉방이나 난방이 개입되지 않은 일반적 수요가 10내 20도 구간에서의 특성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기서도 볼까요? 냉방부와 민감도 특성은 이제 당연히 기온 구간별 민감도가 다르죠.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5도시 단위로 5도, 20도에서 25도 구간 얼마, 25에서 30, 35 얼마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저희는 1도시 단위로 다시 데이터 처리를 다시 해가지고 안에 데이터를 계속 누정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부 설명 자료라든지 대외 설명 자료를 하기 때문에 5도시로 해서 100만부터 약 230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요. 제가 근무할 때 그때는 최대 폭염이 2018년에 발생했는데 그때 냉방부하가 약 2.8GW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보수적으로 봐서 2.8GW 그냥 저는 담당 팀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당시는 아마 3GW 이상이었던 건데요. 굉장히 그때는 좀 힘든 시기였는데 어쨌든 정식적 리포트는 저희가 2.8GW 수준이라고 정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 태양광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입니다. 아까 제가 위클리 부하 커브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더 이상은 여기에 이제 몰입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자,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도 계속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비계량 태양광인 한전에서 거래하는 BTM이라고 비하인드 메타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할권 밖에 있는 태양광들이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 더 커브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 보듯이 2011년도부터 쭉 저희들이 이제 그려봐도 점점점 가운데 12시, 1시까지 가는 거기가 파이는 게 점점점 심해져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그 현상이 발생인데 1년에 한두 번, 앞으로는 그 이제 주말에는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봄, 가을철에 되면은 새벽 부하보다는 낮 시간대 부하가 오늘같이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 2023년 맑은 날 3월 27일 날의 실적을 볼까요? 자, 낮 피크 시간대 54.3, 69.0이고 가운데 빨간 색깔이 태양광 출력이죠.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 색깔 태양광은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데이터 취득을 하는 태양광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일반 논밭에 설치된 우리 거래소에 알 수가 없는 태양광들이 우리 거래소가 취득하는 태양광 수준의 2배 내지 3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하가 깎여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4월 5일 날 흐린 날은 거의 태양광 출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파이는 게 어떤 그래프상으로 봐도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결국은 이런 영향 때문에 그 위에 봄철의 평일에 맑은 날을 보면은요, 오전 피크가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젊은 시절에 일할 때만 해도 오전 피크는 11시가 당연했었어요. 10시, 11시. 왜냐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한참 이제 왕성한 모든 기기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18년이 되게 되니까 10시로 당겨지더니 2019년 이후에는 이제 9시. 이게 이제 거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고착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저 부하 시간은 4시에서 오후 13시로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푹 커지는 더 커브 문제 때문에. 이거는 뭐 2010년, 2011년 그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단지
어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ISO 같은데 그런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났을 뿐이고 우리는 그나마 좀 늦게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실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봄철 휴일 맑은 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최대 부하 시간이 그 전에 2011년, 18년은 꼭 4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쎄 양수발전기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싼 시간대에 양수 밑에 물을 상부 저수지로 펌핑을 해가지고 낮 시간대에 걔네들을 발전해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양수발전의 기본 컨셉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처음에 지어질 때는 새벽에 원자력이라든지 싼 석탄 발전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예외 없이 양수는 새벽 4시에 전량 펌핑을 시작한 것이 제가 실무자일 때, 그러니까 실무자라는 것은 제가 차장 시절에 그냥 일을 했던 그거였는데 이제 이런 컨셉이 완전히 깨진 게 지금처럼 수요가 13시로 최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4 이제 13시에 이제 이때 펌핑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새벽이 아니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낮 시간에 뭐 수요가 올라갑니다, 뭐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기를 전략해 주십시오 하는 시대가 지금까지는 흘러왔었죠. 방송에 뭐 그런 것은 이제 자주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전기차 충전 아니면 상업용 어떤 에어컨 가동 캐파 아니면은 공장에 있는 부하들을 모두 다 이때 이 시간대로 다 집중이 돼가지고 전력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얼마만큼 싸게 해줄 것이냐. 이 시간에 발전, 낮 시간에 태양광을 자르는 대신에 전기를 사용한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충전 비용을 전기차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전기차 충전 비용이 한 100원 해요. 근데 너 낮 시간대 1시에 2시까지 하면 너한테 10원 내 20원에 충전비 시켜줄게. 그렇게 되면 사람 당연히 반응이 오겠죠.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전력 수급 영향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봄철 최저 부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맨 밑에 원자력은 전량 다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갈색깔 좀 진한 걸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석탄 발전기들이거든요. 근데 석탄 발전기를 더 끄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신뢰도 문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의 어떤 개통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석탄 발전기를 꼭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수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서는 그쪽에 지금은 이제 호남화력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여수 화력하고 율천 복합의 운전 그리고 수도권의 문제 그리고 충청 서해안 지역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자, 수요가 얼마 걸리지도 않고 지금 낮 시간에 태양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 괜찮죠? 그러면 서해안에 있는 당진하고 태안에 있는 발전기들을 총 그쪽에 20대가 있거든요. 발전기 다 껐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한번 궁금해 하시면은 첫째는 이쪽에서 발전기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송전선로의 조류 흐름이 완전히 찌그러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전기를 지을 때는 반드시 송전선로하고 적절하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발전 출력을 최대한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데 발전축을 다 뺐다는 것은 해당 송전선로는 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 있는 송전선로로부터 돌아가지고 우회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조류의 패턴이 나타나고요. 둘째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무효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영향 때문에 그쪽에는 변전소의 전압이 급격하게 높아져 가지고 기기가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송전선로의 어떤 조류 문제하고 전압 문제 때문에 태안하고 당진 그리고 이쪽에 하동 등등 대규모 석탄 발전소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몇 대를 운전을 해야 되는지는 항상 검토를 해서 그건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개통 신뢰도 차원에서 개통의 운영 계획에 따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탄 화력은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복합은 노란 색깔 복합 자체는 그렇게 최대한 줄이더라도 전력 공급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 등등입니다.
이런 거 어쨌든 이런 더 커브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루 전 수급 계획.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발전사에서 발전기 공급 능력을 입찰을 합니다. 내일 우리 발전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전량 발전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낼 수 있는 등등 해가지고 이제 능력 입찰이 들어오시죠. 그다음에 우리 거래소에서는 내일의 전력 수요 예측, 지금까지 계속 제가 수요 예측을 하는 걸 말씀드렸죠. 조금 더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을 검토를 합니다. 제약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자, 열 공급 발전기들.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광주 인근에도 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열을 생산해서 공장이나 가정에 열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 열 공급 발전기들, 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예비력 등등의 이제 발전기, 그다음에 송전망에서 개통 신뢰도를 유지를 해서 아까 잠깐 태안당진 제가 말씀드렸죠. 필수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면 휴전 작업 때문에 이런 조치로 해놔서 반드시 운전해야 되는 등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도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전사에들은 발전 계획 최종적으로 이파워 마켓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 통지를 해주고요. 우리 관제센터 내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못한 게 왼쪽 아래 전력 수요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요책을 이런 툴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수요책을 좀 더 자동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거의 다 지금 현재 지금 시운전 좀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 일간 단위, 그리고 당일에, 그다음 실시간에 수요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1시 지금 한 40분인데 1시 보면은 약 15분 후에 수요가 얼마가 된다. 그다음에 30분 후 수요 얼마가 된다가 계속적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튜닝 해가지고요. 되고, 그 다음에 5분 내 10분 후에 다시 보니까 다시 또 수요가 얼마 된다. 결국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수요 측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급전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실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평이하게 운전을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때가 수요가 급증하니까 미리 발전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등등의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쪽의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자동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같다.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시운전을 끝나고 정식적으로 현장에서 발효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시키려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시스템이라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좀 자랑스러운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했다는 거 부연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쪽에다 발전 계획을 짤 때 발전 기술적 특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음 장에서는 아마 전력 시장에서 아마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신경 안 쓰셨는데, 왜 여기서 제가 잠깐 나왔던 이 최소 정지 시간이나 최소 운전 시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한 대가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수요가 살면 다시 발전기 집어넣으면 되지, 그건 절대 시장이라든지 개통에서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말해서 기계 자체가 그거를 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를 시키면 최소한 정지 12시간은 정지시킨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 12시간 후에 살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석탄 발전기 같은 것이 매일매일 기동했다가 매일매일 정지시켰다가 힘든 게 바로 이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복합 발전기는 정지를 시켰다가 좀 있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살려 올라가면 돼요. 가스도 뭐랄까 연료도 충분할 뿐더러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요. 근데 석탄은 가격이 싼 대신에 이런 최소 정지 시간, 최소 운전 시간 등등의 제약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이래저래 내용이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실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전력 시장 운영 아니면은 조금 더 실시간 운영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다룰 때 그때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전기 비용 평가 특성, 아까 얘기했던 전력 시장에서는 연료에 따라서 1, 2, 3차의 어떤 내용 나와 있고, 연량 단가, 그리고 2차, 1차 상수의 개수, ABC 개수가 결국 가격을 최적화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손해 상수 등등, 그냥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아마 전력 시장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음에 제가 너무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복합 발전기만 이제 특성이 되는 것이죠. 따로 저희가 복합 발전기 화면을 이게 따로 이렇게 저희 중앙관제센터에서 펼쳐놓고 되는데, 복합 발전기를 가스터빈만 따로 기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스터빈만 따로 기동을 시켜고 쫙 갈 수 있는 복합이 있고요. 가스터빈을 발전을 시키면은 스팀터빈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탄생이 발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미래 개통을 위해서는 가스터빈만 따로 운전을 해서 개통에서의 탄력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저희가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스터빈 단독 모드로 운전하면은 이렇게 1시간 정도 개통 병입이 들어와가지고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을 봤는데 원래 수요가 얼마 안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발전기를 짰는데 갑자기 수요가 치솟아 올라오기 시작한다. 나머지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 할 때 그나마 제일 빠른 게, 양수 다음으로 빠른 게 가스터빈으로 가지고 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스팀터빈하고 조합을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보령 복합을 끌고 왔는데, 얘는 최소한 4시간 내에 5시간 정도. 그러니까 가스터빈 기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산된 거를 다시 스팀을 돌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장시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발전 운전 특성이 발전기획을 짤 때 반드시 또 수요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하나. 둘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재생에너지 확산됨에 따라서 석탄은 이제 앞으로 다 걷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복합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복합이 어떻게? 이렇게 가스터빈처럼 신속하게, 해외에서는 30분 이내에 바로 출력을 낼 수 있는 이미 가스터빈이 다 갖춰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연료의 공급 문제,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스펙을 거기에 맞게 최적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가스터빈을 단독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전력 공급하면은 그만큼 비싸게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똑같이 이 가스터빈이나 저 가스터빈이나 스팀이나 똑같이 다 1kW 만들면 10원씩 주면서 얘한테는 빠르게 운전을 하고 빨리 들어와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도 최우선이지만은 시장에서 반드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시장하고 개통하고 어떤 조화가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 복합발전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따로 많아요. 나중에 뭐 ESS도 얘기하긴 할 텐데, 어쨌든 결국은 관건은 돈이에요, 돈. 아무리 우리가 좋아가지고 뭐 국가의 어떤 그걸 위해서 전력 공급하고 그러지만은 사업자들한테는 그건 다 허울이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최고이고, 돈 손해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실시간 수요 예측을 해볼까요? 수급 운영에 이제 결국 수요 예측을 통해서 실시간 수급 운영에 출발 수요 예측을 간다 말씀드렸죠. 기동정지라든지 출력 배분을 결국 실시간 수요 예측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과거 실적인데, 자, 이거는 지금 실적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놔두고요. 만약에 지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0시, 11시 딱 여기 왔어요. 근데 오후 상황을 지금 알아야만이 발전기를 뺄 것인가, 아니면 발전기를 놔놓을 것인가, 아니면 출력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해주고 발전기 기동정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낮 시간, 이 시간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얘기했죠. 유사일 탐색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근데 해당 그래프의 탐색 기능을 뒤져갖고 쫙 디스플레이 해보니까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과연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 그 쫓아가는 그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발전기 운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제대로 수요측이 돼가지고, 좋아, 그럼 오후에 수요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이걸 다행히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귀결이 됐지만은, 만약 이 시간에 이 커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결국은 실무자의 감각적인 문제, 무수히 많은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좋아, 더 이상 올라가니까 이 시간에는 부하가 떨어지니까 A라는 발전기 비싼 것부터 정지시켜. 그래가지고 수요를 제대로 맞췄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지를 시켰는데 이 부하 커브가 가장 상단에 다시 따라갔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정지 취소시키지도 못해요. 비싼 발전기 정지시킨 그 대신에 그보다 더 비싼 발전기 다시 기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돈을 공중에 날려 먹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변동성 사례가 나왔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커브 A, B, C 중에서 어떤 걸 쫓아갈 것이냐를 저희가 자동화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지나간다.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큰 수혜측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머지 여기에 표에 있는 예비력 자체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뭐 여기에 너무 이게 몰입을 왜냐면은 이건 놔두고 1차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 어제 제가 주파수 회복되는 단계에서의 어떤 1, 2, 3차 예비력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비력 구조는 설비 예비력부터 시작해서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운영 예비력은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다 라는 게 큰 하나의 컨셉이고, 자, 공급 예비력과 운영 예비력 필요량이 얼마이냐, 이 필요량에 따라서 그 국가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타가 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기를 기동시켜가지고 출력은 내지 않고 스탠바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예비력 개념이라고 그랬죠. 결국 돈이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공식 기구인 개통평가위원회에서 매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수요 변동성이 점점 심해져 간다, 아니면 좀 더 괜찮다, 우리가 수혜측을 해보니까 수혜측이 오차율이 커졌다 작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개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 2, 3차 예비력의 프리퀀시 컨트롤 개념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에 볼까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1차 제어는 발전기 자체가 알아서 하는데, 가운데 2차 제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어제 설명드렸던 EMS 안에서 계산이 되어 가지고 각 발전기한테 너 출력 얼마 오려 내려 조금씩 계속 데이터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비력과 이익 정보 단계를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비력 수준, 어떤 부하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하고 있는지, 2011년에 저희가 그때 V1 대정전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는 하루아침에 건설 안 됩니다. 계속 힘들게 가는 거예요. 이게 2013년에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하루 전에 이제 예측을 하니까 경계 단계까지 이제 낮춰진 겁니다. 경계 단계라는 것은 얼마만 심각하냐면은, 심각 단계는 그때는 부하가 잘라도 돼요. 근데 심각 단계 바로 앞에 경계 단계 뒤에 다시 나오는데, 그 정도 됐고, 아직은 준비 단계로 지금 해서, 이거는 그날의 기사 보도자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이제 실시간 전력 수급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운영을 해서 항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여기 실시간 전력 수급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현재 출력이 얼마, 각 원별로 얼마씩 나오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정부 청와대부터 시작해 총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투명성은 하여튼 완전히 100%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이 수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많이 취득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력 수급 비상시 대응 한번 볼까요? 자, 예비력이 쭉 돼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국가에서의 어떤 코드를 보게 되면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관심, 그 다음 단계 주의, 그 다음 경계, 심각 단계로 이 4가지로 국가적 통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예비력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전력 분야 행동 조치 매뉴얼인데, 이거는 저희가 9.15 이후에 한 라인 구성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비력이 점점 타이트해가지고 심각 단계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부하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센터에 실시간 근무자가 이 핫라인 들게 되면은 이 안보실부터 쭉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핫라인 받고, 그러면 몇 시 몇 분으로 부하를 얼마를 차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차단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고를 할 수 있게 모든 건 다 있죠. 물론 그 전에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각종 취하는 조치가 방송에 또는 계속 가면서 방송에서는 국민의 좀 절전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력수급 비상시 대응 내용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금년도 여름철 전력수급 단계입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 위기 경보는 4가지로 있는데, 단지 전력 분야만 따로 이렇게 준비 단계를 하나 더 뒀습니다. 해가지고 5.5기가와트 미만이 예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저희 취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9기가와트 확보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는데,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고장이 발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단계별로 무엇을 할 것이냐, 것이 7.2기가와트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 단계, 경계 단계에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건 다 준비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중요한 3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책에 없을 겁니다. 전력 수요 의무 감축이 있습니다. 수요 관리 사업자가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자, 내일 몇 시 몇 분,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 2-3시간 후에 수요가 이만큼 뛰어가 예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요를 이만큼 감축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해당 수요 관리 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로 비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그나마 또 쉽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압 하향 조정입니다. 우리가 배전 변압기 보면은 1호사의 투투나인, 저 어제 설명드렸죠. 배전 쪽은 전부 다 투투나인 하나로 저희가 전압 통일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급 전압을 1-2단계 정도 낮추어서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약 1% 정도 주는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어떤 특정,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시죠. 지금 오는데 내가 전압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 조치를 따로 검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 이제 발전사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렇게 발전기가 전기력이 있지만은 전기가 조금 더, 우리가 자동차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지만은 조금 더 세게 밟으면 110km, 120km 바로 넘어가듯이, 일단 전기력보다도 조금 더 출력을 낼 수 있는 그 마지막 룸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하는 어떤 출력 상향 조치를 저희가 따로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전기는 발전기대로 출력을 더 늘릴 수 있고, 이쪽에서 한전에서 전력 수요 자체를 내보낼 때 약간은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전력 수요 의무 감축 이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요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은 안정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전력수요 경보 발령 실적입니다. 2012년, 2013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이런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네. 자, 아침에 이제 쭉쭉 보니까 이제 수요가 감소돼요. 이거 실제로 실시간 운영한 겁니다. 금년 봄에. 자, 예측 대비 이제 수요가 조금 증가가 되니까 이제 발전기를 이제 정지를 취소를 시켰어요. 너희들 원래 발전기 정지 계획이 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정지가 되니까 좀 그대로 스탠바이 하고 출력을 그냥 지속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발전기들은 가지고 뭐랄까 이런 발전기 조기 병합을 시키는데, 수요 예측값에 비해서 갑자기 이제 수요가 쫙 떨어지게 되면은 발전기의 어떤 기동전기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제 흔들린 거예요. 예측에 맞게 이렇게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발전기를 갑자기 부랴부랴 또 다시 빼야 돼요. 뺐는데 문제는 갑자기 또 수요가 치솟기 시작하죠. 이 시간대에. 예측값에 비해서. 그러면은 발전기 다 정지시켜라, 병해시켜라 막 해가지고 오후에 대비해서 뭐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 시간대, 어떤 특정 시간에는 예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 시간이 되면 다 이제 적정히 확보가 운영이 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돼요? 순시 최소값은 예비력이, 여기다 제가 수치를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진짜 한 6 내 7밖에 안 나와요. 6 내 7기가와트 정도밖에. 이게 거의 경보 수준의 5.5에 육박할 정도. 근데 만약 그 상태에서 대규모 발전기가 추가로 고장 발생되면은 이제 저희는 정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수급이 예비력이 5.5기가와트 이하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반려를 해야 됩니다. 고 이제 난리 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양광 발전기 출력이 급감했을 때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쪽에서는 수요 급증이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너무 실무적인 디테일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력 개통 보호하고 이제 개통 운영을 시작하고 이제 해석 쪽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엔 G 쪽에서 이제 공부를 그때 같이 하러 갔었거든요. 해외에 있는 이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때 느낀 점은 그쪽은 똑같아요. 느끼는 게 우리랑 생각이 다를 바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어렵고, 이걸 안정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는 게 거의 생각들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단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나라 시스템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A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B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될 뿐이지, 어쨌든 간에 고민하는 거는 똑같기도 하고, 그 고민의 그 중간 과정이 너무나 좀 지난하고 좀 힘든 그런 과정이죠. 또 하나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한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좀 중간과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뭐랄까, 어떤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을 할 때 자동화를 시키는 기능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툴 내에 자동화 기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어떤 내부적으로 도는 무수히 많은 반복적인 숙달 기능이거든요. 반복 기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접근을 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반복 기능은 결국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도 수많은 자동화 어떤 그거를 부여를 했는데, 우리들이 자동화의 성과가 한 5 내지 10이라면은 최근에 입사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젊은 차장이나 과장들을 보게 되면은 한 100 내지 200 정도까지의 아웃풋을 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데 그 어떤 스킬이라든지 처음에 잘할 때부터 거기에 접근하는 기본 컨셉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어렵고 아니면은 기술적인 접근이 힘들긴 해도 비교적 좀 용이하게, 아니면은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작년까지 일을 하면서 느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는 보면은, 자, 첫 번째, 송전소로는 꼭 필요한 설비인가? 송전소로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집 앞에 엄청나게 큰 3, 4, 5 송전소로가 지나가고 있어. 송전소를 딱 건설해놓고 보면 정말로 좀 2014년도에 그때 밀양협의체 765 고리를 북경남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 그 밀양협의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가 나갔었거든요.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참 뭐랄까, 그 철탑 밑에서 딱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해. 그러니까 그쪽에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선로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꼭 필요한 설비다,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전력 선로가 과부하가 발생은 어떤 위험인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과부하가 발생되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된다 했고,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거, 내가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전압을, 그리고 전압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좀 감지를 사전에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오늘 좀 접근해 가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 말씀드렸고, 아까 종합 감시 제어가 개통망 운영의 큰 컨셉이다라는 또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개통망 운영을, 자, 첫째, 전력개통은 수많은 전력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송전소, 변전소, 부하,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 위에도 무수히 많은 부대 설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가지고 가거든요. 자, 문제는 물리적인 전력 설비를 수치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툴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툴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서 시행을 하죠. 컴퓨터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얘는 똑똑한지 바보 같은지 어쨌든 수치 노름인 거예요. 1과 0의 그 수치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전력 설비를 어떻게 수치화해 가지고 툴에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름철에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할 때 하고 진짜 무수히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진도를 80% 정도 빼가지고 한참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 쓰다 중간에 딱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결과가 이상해요. 이거는 분명히 이 데이터가 안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꾸로 다시 역산해서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데이터가 틀린 거예요. 한 두 줄 정도가 좀 틀린 데이터. 그러면은 그 두세 줄 틀린 데이터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냈던 그 결과는 모조리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까지 빠졌던 일의 어떤 진도율이 다시 리세트가 되고 제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부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렇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좀 감각적인 게 있어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었고, 이때는 내가 무슨 대책을 수립했고, 어떤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그대로 다시 데이터 튜닝 다시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갔을 때보다 조금은 좀 고생을 덜 하긴 했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상 상태에서 전력은 어디로 얼마나 흐를 것인가. 자, 그리고 고장 시에 전력이 어디로 가고, 이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정전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위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단순하죠. 뭐 이쪽에서 고장 나면 이제 다 부하 떨어져 나가면 되고, 설령 여기서도 이 고장 나면은 뭐 이쪽 돌아가서 가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수십 수백 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송년선로에서 고장 발생했다. 그러면 그 송년선 흐르는 전력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계산한다. 그건 불가능할 뿐더러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거 또 설령 계산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기술평가를 시행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사업법에서 정의를 하고, 그 하에 있는 고시, 그 다음에 시장의 규칙에 각종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베이스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신뢰도 전기품 유지, 고시에 주파수 전압 유지 기준 등등등등 다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 업무를 할 때, 아니면 혹시라도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이거는 그때 다시 세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계통 해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슬라이드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냈는데, 자, 송전망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수치 해석이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런 내용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저희를 통상적으로 전력계통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워 시스템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전력 조류, 파워플로우의 그 플로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자,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가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아니면은 고장 전류가 어느 발전기에서 얼마만큼 오는지가 바로 이 고장 해석을 통해, 고장전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안정도 해석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게 계통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말씀드리는데, 왼쪽 아래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이 있습니다. 한빛 원자력에서 지금 이 검정색 알은 3, 4, 5 송전선로인데요. 송전선로 이쪽에서 한빛에서 신나원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한빛에서 신김제 가는 선로, 한빛 신광주 가는 선로, 나머지 두 개 루트가 남아 있지만은, 이쪽에 한빛 원자력의 안정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6대 중에서 2대를 강제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최단 시간 내에, 불과 0.1초 내에 발전기를 차단시켜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안정도, 뭐 안정이나 불안정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정도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해서 이런 안정도 해석용 프로그램이, 해석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PSS-2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해석 프로그램은 뭐 그거는 PSS-를 워낙 초창기부터 썼을 뿐더러 국산화 프로그램도 있고 유럽이라도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의 사용한 프로그램들끼리 해석을 해보면은 유사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런데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 규칙에서는 그나마 가장 범용성이 뛰어난 PSS-2의 결과를 최우선 반영한다고 따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PSS 계통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계통검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요. 자, 발전기별 출력을 500개 이상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전소 부하도 2000개 이상의 변전소에다가 부하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송전소를 변압기 파라미터들이 3300개 이상. 이게 무슨 뜻이야? 변전소 부하가 어제 분명히 한 800개밖에 변전소 안 되는데 왜 2000개 이상이냐? 변전소도 각 변전소 AI에 변압기별 부하가 따로따로 다 존재를 하고, 또 하다못해 양수발전기 있으면 양수발전의 부하가 또 존재를 하고, 또 송전소를 변압기만 있으면은 이 송전소를 하나하나가 모든 파라미터를 다 입력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 RLC라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속전소가 존재를 하면은 저항이라든지 리액턴스, 어쨌든 교류계통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RLC 값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가 나중에 혹시 PSS2를 운영해 보시는 분은 그거는 저한테 따로 연락하면 제가 정말로 특별 과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워플로 계산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모선을 구분을 먼저 합니다. 발전기냐 부하냐. 그리고 뭐 발전기나 이런 거 막 있는데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냥 나머지 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하 모선에서 이제 무효전력에 대해 잠깐만 한 2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효전력이라는 말이 너무나 이름을 잘못 붙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 공부를 오늘 저녁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다. 독서실 가요. 아니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분은 도서관 자리에 앉자마자 책 딱 펴고 공부를 시작하고 1시간 풀로 딱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앉으면은 책상을 닦습니다. 닦고 구석구석 다 면제 제거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연필, 볼펜들을 딱딱 잘 위치시키고 책도 이 시간에는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서 두세 권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한 10분 정도 휘떡 날아가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실제로 공부에 투입되는 시간은 앉자마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1시간 풀로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간에 어떤 과정, 파생되는 그런 게 그게 없으면 사실은 공부가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10분이라는 시간을 날려먹은 것이거든요. 이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해당 전력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 그래서 저희는 액티브 파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이 실제로 액티브 파워고, 실제로 액티브 파워를 가지고 저희가 1kWh당 돈을 얼마를 받아라. 보통 1kWh당 140원인가요? 하여튼 가정집에서 170, 80원 낸다 치더라도 어쨌든 모든 것은 액티브 파워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액티브 파워를 전송하고 액티브 파워를 생성시키고 액티브 파워를 운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 접두사인 리자를 붙였고 리액티브 파워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교류계통에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저항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교류계통에서는 코일이라든지 콘덴서라든지 그 망할 놈 성분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전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리액티브 파워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리액티브 파워를 일본 애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직접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무효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나라 그냥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무효전력도 사실 돈을 줘야 돼요. 이 무효전력 자체의 어떤 역할을 보면은, 근데 무효전력 일도 하지 않는 전력에 대해서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반대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 너무 길어졌는데 그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하 모선에서는 해당 모선에서 유효전력 얼마이고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야 돼요. 무효전력 공급하지 않으면은 말단에 전압 유지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집어넣고 등등등 해가지고 딱 조류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얻고 싶은 결과를, 발전기는 무효전력 얼마를 내야 되고 전압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고, 그다음 부하는 전압이 크기가 얼마만큼이 나타나고 전압은 또 이상가 얼마가 된다든지, 그거를 따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조류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걸 하느냐 하는 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류계산 목적 및 활용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류계산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현재 전력계통에서 가장 알맞은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송전소로 과부하, 중부하, 해가지고 가가당, 결국은 부하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고, 발전기는 출력은 어떤 놈이 어떻게 내고 있을 때 송전솔로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각 송전솔로에 흘러가고 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송전솔로가 너무나 전류가 많아요. 그래 과부하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 출력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발전기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좀 더 싼 발전기를, 조금 더 비싼 발전기를 운전을 시켰을 때 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등등의, 아까 말씀드렸죠?
조류 계산은 발전기 출력, 변전소 부하 등등을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계속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전력계통 사고 대비해서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 고장이 발생했다. 태풍이 와서 고장이 떨어지면 그 조류가 어디로 가? 라는 것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조류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조류가 집중이 되면 이쪽은 전압이 어떻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발전기를 미리 스탠바이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류 계산의 목적 및 활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류 계산 프로그램 설명의 예인데 뭐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표가 이거는 지금 이제 발전기 하나입니다. 이제 모선, 플랜트, 로드 해가지고 수백 수천 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다음에 이제 아까는 조류 계산을 했고, 자 고장 계산을 한번 볼까요? 자, 고장 계산 자체는 나머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한번, 자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차단기가 개방이 되면 고장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단기가 고장을 제거를 하지 못한다 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차단기가 고장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당했었거든요. 자, 제가 옛날 창원전력이라는 데서 근무를 할 때 신기배 변전소와 3, 4호 변전소거든요. 3차 측 차단기, 굉장히 작은 차단기, 불과 한 이 책상 맞추면 3차 측 고장 발생했는데 얘가 차단기를 그 고장조를 끊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집채만은 최소한 한 몇십억짜리 변압기가 통째로 다 안에 코일에 다 탔던 것이죠. 왜? 차단기에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전류가 흘러가다가 고장이 발생되면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면 차단기가 동시에 딱 떨어져요. 양쪽에서 붙어있던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떨어질 때 중간에 이 아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단기가 그만큼의 전격 이하로 아크가 발생되면 아크를 안에서 다 소홀을 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없도록 하는데, 이 아크가 이 안에서 불고 있죠. 불꽃이. 그거를 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번대에 있는 거, 차단기 용량 검토를 할 때 차단기 전격보다도 더 큰 고장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크 때문에 결국은 차단기가 터지든지 차단기 앞단에 있는 변압기가 터지든지 아니면은 그 아크 고장 전류가 있어서 저 앞단에 있는 송전소로가 다 망가지든지 어떤 몇 가지 현상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 전류를 통해서 이런 설비의 규격이라든지 어쨌든 차단기 용량 이내로 모든 고장 전류를 줄여야 되는 그것이 되겠죠. 여기 그림 있죠. 시스템인데 외란이 한 대 맞았을 때 그게 지가 알아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기본적으로 전력계통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장 계산이 이게 가장 크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이게 송전소가 2회선, 3회선, 4회선 계속 촘촘하게 되면은 고장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까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회선만 있을 때는 10인데 2회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죠. 3회선을 있을 때는 4분의 1에 줄겠죠. 그렇게 되면 고장 전류는 그만큼 그 비례해서 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차단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있는 것은 이런 사진들은 전부 다 하여튼 고장이 제대로 제거 안 돼가지고 다 구워 먹은 그런 상태고요. 이거는 뭐 개통보호 목적 그냥 한번 읽고 마십시오.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력계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자, 개통보호 원리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자, 이쪽은 변전소, 이거 송전선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전선로에 이 흐르는 이 대전류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을 하는 CT라는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3,4나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 15만 4천 볼트, 더 크게는 70만 5천 볼트짜리를 우리들 직접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PT라는 어떤 변성기를 통해서 이 안쪽에 110볼트나 115볼트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릴레이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 흘러가는 전압이라든지 전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고장이 맞다 아니다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고장 발생되면 어떻게 되세요? 이쪽으로 천문학적인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압은 확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바로 여기서 그 계산한 거였는데, 옛날에는
저희들 시대만 해도 릴레이가 거의 다 코일 내부에 다 코일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화 됐습니다. 보게 된 연산 속도를 보십시오. 입력 데이터 이런데 한 사이클당 64번을 읽거든요. 한 사이클, 어제 말씀드렸죠. 한 사이클 자체가 60사이클이니까 1초에 우리는 60번을 움직여야 되고 있으니까 한 사이클에 64번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1초에 3840번의 데이터를 계속 얘가 읽어들여가지고 이 데이터 어떤 고장의 여부를 판정을 하는 그런 식의 좀 기술적인 발전이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압 전류의 크기 위상 등을 측정해서 정상이냐 고장 상태냐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개통보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통보만도 하나의 큰 챕터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발전기 보호를 해도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갖춰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계정기 뒤에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디바이스 넘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 번호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 가서 누가 이 얘기했는데 87 계정기에 동작을 했다라고 누군가 이 얘기했다면은 이거는 전류 차동 계정기가 동작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차동 계정기의 디퍼런셜의 뜻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 보호는 그만큼 발전기 회전기이기도 하고 발전기는 발전기뿐만 아니고 여자기 주변에 모든 무수히 많은 주변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변압기는 굉장히 단순하죠. 변압기에 1차하고 2차하고 흐르가는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가지고 비율차동으로 일단은 주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비율차동 때문에 이게 가령 보게 된 게 동작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있는 51이 이거 과전류 계정기거든요. 이 과전류 계정기가 다시 후비 보호로 동작해서 트립을 시키든지 어떻든 간에 기본 컨셉은 나중에 뭐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다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또 디바이스 번호를 운영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도 이 내용은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이건 IEEE에서 아니면 모든 전력공학의 어떤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파워 시스템 스테빌리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트 앵글 관련된 과도 안정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의 발전단지에서 발전기가 얼마만큼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다음에 주파수 안정도 프리퀀시 스테빌리티입니다. 해당 계통에서 주파수를 얼마만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발전기들의 응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 프리퀀시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있는 볼테이지 스테빌리티 자체는 전압 안정도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좀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10년,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전국의 대도시들, 뭐 광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도권 등등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것도 있는데 이쪽은 광역정전의 위험성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 광역정전 위험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압 안정도입니다. 송전솔로가 떨어지게 되면 송전솔로가 떨어진 조류를 우회를 하는데 우회를 하면서 전압이 급속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전압 안 좋아지는 그 때문에 해당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볼티지 스테빌리티라고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계통 신뢰도가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심각한 외란에 대해서 동기 상태를 유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한빛 원자력 6대 중에서 송전솔로 고장 간단히 발생된 거 있다고 2대를 정지를 시켜. 2대 정지 안 시키면요 6대가 다 날아갑니다. 이 안정도 문제 때문에. 그런데 2대를 날려 먹음으로써 나머지 4대가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면은 동상 벌린 발가락을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발전기 추가 탈락을 해서 정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동기 상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주파수 안정도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파수는 전력 공급과 수요와의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전력 공급이 부족하면 나머지 발전기들이 그걸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발전기가 추가 탈락될 것이고 그러면은 광역정전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심각한 외란에 대해서 전력계통의 적정 전압 유지할 수 없다. 이거는 정전 발생으로 이어가는데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계통망 운영 절차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왼쪽 놔두고 오른쪽에 안전운영 대책 수립하고 휴전 계획을 수립하고 등등 해가지고 어제도 송전운전 세도 대책 말씀드렸고 상전고장인 대책 수립해서 어쨌든 간에 전력 생산과 전력 수배 실시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또는 무정정 공급 및 고장 복구를 위해서 미리 계통망 운영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복잡하죠. 이게 내용이 전력 수급 문제는요. 수요와 공급에 초점 맞춰다 보니까 숫자로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요. 자, 내일 전력 수급이 100이야. 전력 수요가 100이야. 수요책 해보니까. 그러면은 예비력을 감안해서 내일 전력 공급은 110이나 110, 120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120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싼 발전기 어떤 거를 운전시켜서 110 만들고 나머지는 발전기 정지시키자. 그러면 120-100이 나머지 20이 예비력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이해를 하기 쉽고 발표하는 사람도 쉽고 모든 게 쉬운데 이 송전 개통망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계속 제가 지금 개통 해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개통 해석과 무수히 많은 발전기 변전소의 운전 패턴 변화를 통해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무짜듯이 딱딱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굉장히 좀 들으면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잘 되질 않네. 자, 송전망 운영 방안 수립 목적은 자, 전력계통의 정상 상태일 때, 상정고장일 때, 상정고장이라는 말 자체도 일본에서 끌어온 말입니다. 생각상자에다가 정한다. 그러니까 고장을 생각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A라는 송전선로가 고장이 발생했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랬을 때 A라는 송전선로 정의를 할 때 상정고장이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해가지고 컨틴저시가 있을 때 안정적인 개통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송전망 운영 방안을 수립을 하고 개통의 안정성을 반드시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수립 시기는 여름이나 겨울철 피크부하 시에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여름철 발생을 했으니까 이미 수립이 됐으니까 여기 범위 아닌데 봄이라든지 가을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부하 시기입니다. 수요는 없는데 발전기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2, 3년 전부터 좋아. 그러면 태양광 잘라. 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했던 필수 발전기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태양광들은 차고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개통 위험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양광 발전기 잘라야죠. 그리고 이제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기타 나머지 신정설이라든지 휴전 계획 할 때 그거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전 제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전압 불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쪽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전력 공급을 중요한 담당을 하는 총 몇 개 선로 있죠? 녹색깔 표시된 게 지방계통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로이죠. 이쪽 보라색깔로 되어 있는 게 76만 5,000V짜리 송전 선로이고요.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게 34만 5,000V짜리 송전선로. 지금은 이쪽에서 HVDC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장거리 송전선로를 가지고 대용량 전력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 해당 선로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신태백에서 신가평까지 가는 송전선로 주류가 제일 큽니다. 76만 5,000V짜리 전압이 높기도 하고 임피던스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해안에 대규모 발전기 단지가 포지셔닝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는 전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자, 고장이 발생돼서 이거 똑 떨어졌다. 그러면 이쪽에 가는 전력이 어디론가는 우회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심지어 1호사 개통으로 하든 어디론가는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우회를 하는 그 전력 크기를 이 개통이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아주면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근데 받아주지 못한다 하면은 이쪽에 가는 송전선로의 조류값을 낮춰야 돼요. 조류값을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안에 있는 발전기 출력을 낮추고 수도권에 있는 발전기 출력을 높여야 됩니다. 낮추고 높이면 이쪽 전력 흐름이 낮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동해안에 있는 발전기들 전부 다 원자력과 석탄, 수도권에 있는 발전기는 전부 다 복합들이에요. 그러니까 싼 발전기는 출력을 내리고 비싼 발전기 출력을 높여야 돼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진짜 돈지랄이고 좀 좋게 표현하면은 경제성 훼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송전솔로 부족이 결국은 경제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옛날에 학회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지금도 잊어버린 어제 프로하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제가 한화 이글스의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화 이글스의 몇 년 전에 대표적인 타자 그 덩치 큰 김태균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걔가 모든 해결사 역할을 다 했었어요. 지금처럼 기아처럼 막 타자 여러 명 있으면 되는데 그거 없고 걔가 지금 이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걔가 다 해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딱 전력 전송해가지고 수도권에 그 많은 전력 우리나라 42%란 전력 쓰는데도 이쪽 통해 다 이렇게 전력 전송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걔가 부상을 당하더니 뭐래갖고 삐끗해가지고 출전을 못한다. 그럼 출전 못한단 말은 이게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뭐 폭망하는 것이죠. 그래 하듯이 송전선로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신뢰성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것만 하죠. 사실은 발전기를 하나씩 빼가면서 이 송전선로, 녹색깔이 있는 송전선로들을 모든 송전선로를 다 검토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최근에 동해안의 발전기가 신한울 2호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석탄들이 들어갔을 때 이쪽에 있는 발전기들을 운전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한 개 변화가 되면 88개 케이스를 매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삼척 GP라는 발전기를 정지를 시켰어. 그러면 나머지 다 다른 조건 받고 88개 케이스를 전부 다 다시 심의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정지를 시키면 어떻게 돼? 얘가 송전소로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 돼? 하다못해 이쪽 양양양수에서 발전기 대신에 펌핑을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몇백 개 케이스를 모두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지난한 일인데 뛰어난 어떤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이 시간을 진짜 한 반이나 3분의 1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인류가 발전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송전제약 사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특정 이상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동 송전소의 운전 용량을 제약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전압조정 목표도 아까 이거는 시간도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밑에 이거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전기나 변전소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런 설비들의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설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전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많은 설비들이 부하에다가 꼽아 놔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태풍 사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뭐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태풍이 그때 2003년도에 이쪽 딱 훑고 왔는데 어쨌든 이 경남 지역에 151개 송전소로가 그때 다 데미지를 입고 그때 거제 지역에 그때 아마 거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진짜 한 일주일 가까이가 그때 광역전쟁이 일어났었죠. 태풍이 왔을 때 위험한 그 사례입니다. 보면은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은 이런 송전선로가 처진 흔히 말하는 저희는 이도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DB라 그러고 하여튼 처진 송전선로가 좌우로 흔들려요. 실제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근에 타는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철탑암에 결국은 합선이 돼가지고 섬락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 때문에 태풍이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전기원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고했던 창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가장 최근에서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동해안에 우진에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는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맨 마지막 때 보면은 20대 대통령 선거 하필 사전선거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그때 정말 천운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총 8개 선로 중에서 6개를 날려먹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산불이 이렇게 밑에 올라와가지고 섬나 연기라든지 비산물, 그 다음에 그런 불꽃 때문에
이 전선이 합선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정상 상태일 때 그냥 그 공기가 절연되기 30kb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cm인가요? 1m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얘네들이 성장했는데 비산물이 덮게 되면 그게 급속하게 돼가지고 다 8개 선로 중에 6개를 날려먹어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동해안은 원자력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혹시나 몰랐고 하나 여분에 있는 70명 5000V짜리 송전선로 가압을 하니까 다행히 얘가 좀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살아남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와서 이게 말을 편하게 하지, 만약에 이때 이렇게 됐으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여튼 경영진 모두 다 아마 뭐가지 날아갔을 건데 어쨌든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은 어제 제가 잠깐 예고편을 말씀드렸죠. 제주계통은 정전전 2006년도에 정전 났거든요. 4월 1일 날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저는 집에서 한참 잘 쉬고 있는데 회사 나오라고 제주 갈 보따리 싸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장조사반 내려갔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일주일간 가서 고장조사했는데 어쨌든 해남에서 제주 가는 송전선로가 이것도 딱 정제되면서 쭉쭉 해가지고 어쨌든 주파수가 잘 잡아주다가 추가적인 발전기 어디 하나 똑 떨어지다가 주파수가 탈락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발전기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발전기가 도저히 부담이 돼가지고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발전기들로 차례차례 떨어져가지고 모든 전체 발전기가 다 탈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다시 제주에 있는 가스터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살려나가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거쳤고요. 이때는 실제로 해남에 가는 그 송전선로에 어떤 어선이 저인망 어선이 닷을 찍어가지고 그때 말아먹었던 건데 그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북미 캐나다 북동부 지역 정전의 한 굉장히 큰 사례이기도 한데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놔두시고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때 더운 날도 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8월 14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5대호 근처에 있는데 최초 16시 05분부터 마지막 끝나는 게 16시 13분, 불과 8분, 9분 사이. 물론 그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징조는 있었습니다. 어느 발전기가 정지가 돼가지고 발전기 아까 얘기했던 무효전력이나 리액티브 파워로 공급이 능력이 상실이 되니까 전압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야 안 좋아지면은 해동 계통이 전압 불안정 요소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다가 자, 이 새카만 지역이 이제 정전이 되면서 송전선로 일부 탈락되니까 조류가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했죠? 765 되면은 그 해당 조류를 밖으로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했던 리액티브 파워랑 무효 전력은 절대 장거리 전력 전송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 컨셉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다가 트립되고 가다가 이제 점점점 넓어지니까 우회되는 루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 강화 전부 다 심해졌고 쫙쫙쫙 하면서 이쪽에 최종적으로 다 날려먹은. 이때는 이 정도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사람이. 왜냐면은 A라는 송전선로가 이제 동작을 했을 때 전압 불안정이 나타나면 송전선로가 자동적으로 송전선로 자기 고장 안 해도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거든요. 해당 선로 차단을 시켜봐야 다시 가압을 시켜봐야 우회되는 선로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다시 탈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 쓸 틈이 없었다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이 이전에 사전 징조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EMS에서 계산 결과를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는 5분에 한 번씩 우리나라 2,000 내지 4,000개 정도의 송전선로가 고장이 발생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계속 급전원한테 지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러 개의 기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퍼스트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애들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8분 만에 정전부하는 61.8기가와트 뭐 하여튼 우리나라 수준보다 더 큰 정도에 됐고 하여튼 이거는 대표적인 광역정전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단순한 게 뭐랄까 너무가 커진 이탈리아 정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탈리아 정전은 사실은 스위스에서 넘어오는 송전선로 고장 발생하고 아까 미국 사례처럼 송전선로 하나 고장 발생했는데 위에다가 마시고 결국은 이탈리아 최종은 다 날려먹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더 간단한 거예요. 독일에서 강을 건너가 어쨌든 간에 선로 휴전자가 필요해가지고 선로를 또 끊었어요. 아까 했던처럼 휴전자가 올라 선 끊어야 되니까 휴전자 조작을 했는데 이상한 데에서 송전선로 과부하 걸리네. 이 과부하 조치를 하는데 과부하 조치가 안 돼요.
여기도 국가별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개통 운영자 5개나 돼요. 어쨌든 간에 국가별로 서로 간에 해다가 우왕좌왕하고 막 연소 쪽 해가지고 개통이 이렇게 3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 아래는 발전력이 절대 부족 해가지고 저주파수로 왕창 16.7기와트 정전이 되고요. 저 위에 녹색깔 지역은 그쪽은 발전기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상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전기 끊어내야 주파수 잡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38분간 3개 지역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380kb의 속력으로 하나를 잘랐을 뿐인데 이게 불과 몇 분 만에 이렇게 파급이 났다. 이게 참 전력계통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 영국 사례 없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송전도 하나가 고장이 발생됐는데 그쪽에 북해 그쪽 관련된 재생에너지가 타락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거기도 그때 저주파수 개전기 가지고 1단계 동작에서 왕창 정전을 내먹었죠. 어쨌든 아무렇지 않은 속력도 하나 고장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쪽 전력계통 운영망에 그만큼의 위험성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재난 고장 대비 대응 체계를 뭐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어제 잠깐 이제 마지막에 장표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컨트롤 센터는 이제 AI가 이제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자동방어 신기술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서 그걸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네. 50분이 되어서 자, 오늘 시간은 이 정도까지 마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거라고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 전력수급 관련된 것은 아까 이분께서 예비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차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이 운영 예비력의 주요 관점인데 1차 예비력은 발전기가 스스로가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력거래소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반영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는 1차 예비력에는 여러분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각 집에서 쓰는 어떤 전기 기기들, 냉장고가 됐든가, 무슨 어떤 모터부가 됐든가, 그것들은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가 출력을 살짝 낮추는 그런 자기 제어 효과가 있거든요. 또는 뭐가 있으면은 모터에서 나타나는 관성 제어의 효과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계통에 필연적으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2차 예비력입니다. 2차 예비력은 철저하게 EMS를 통해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경제적인 값을 발전기별로 다 배분한다는 거. 그 정도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결국은 전력계통의 안정도가 얼마만큼 확보가 어렵고 안정도를 위해서는 계통 시뮬레이션을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가 나타났어요. 오늘 조류 계산만 말씀드렸어요. 고장 계산, 안정도 계산, 안정도도 로트 앵글이냐 전압의 안정도 문제냐 그렇게 가면은 아마 그 하나가 아니면 세분화된 내용 자체 하나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건이기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내일은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현재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할 사항 아니고 우리 계통 운영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미래 계통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내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영감을 뭔가 얻어야 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주일 단위의 부하 커브 왔죠. 앞으로는 더 이상 일주일 단위 부하 커브가 안 나타납니다. 새로운 계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계통을 만약에 나중에 미래를 전력 시장이 돼도 상관없고 전력 계통이 돼도 상관없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는 이쪽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거기서 하나 좀 힌트를 얻든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